네, 매크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황호봉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은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미증시는 연일 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시장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게요, 일반적으로 금리, 그 다음에 성장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R이랑 G랑의 함수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로 거기에 T라는 변수가 또 이제 들어선 거죠. 그게 이제 뭐 트럼프의 T가 될 수도 있고 타리프의 T가 될 수도 있는데 이 T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센티먼트를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센티먼트가 결국에는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성장에도 사실 영향을 좀 크게 미쳤던 거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센티멘트가 훨씬 더 강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금리와 성장이 이제 주도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로 G는 AI 동력을 이제 계속 이제 이용을 해서 성장을 늘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금리를 내리라고 또 압박을 하고, 또 관세 같은 경우도 뭐 들어선다고 하나 이제 계속 지속적인 이제 타코를 통해서 지연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상방 압력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금리는 장기적으로 좀 내려가는 센티먼트를 이어지고 성장은 계속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가서 그게 이제 근본적인 투자의 방향성을 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얼마 전에 피치는요, 미국 내 약 25% 산업 부분에 대한 전망을 악화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책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를 이유로 꼽았는데, 일각에서는 미증시가 좀 버블이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급격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급격한 조정은 사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왔을 때,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예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1년에 한 5% 내외의 조정은 한 3-4번 정도는 미증시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지금처럼 내년까지의 이익을 반영한 이제 밸류에이션 지수, 이제 PER이 한 22배 초중반 정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금 이벤트가 생기면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8월 달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7월 달에 이제 지표가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이번 달에 사실은 7월 달에 나왔던 좀 질이 안 좋은 고용 지수가 다음 달에 나왔을 때 좀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지수가 다음 달에 조금 더 올라가거나 이러면 사실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을 따져본다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증가할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서 M7의 기여도는 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네. 사실 M7 중에서 가장 좀 힘들어하는 기업은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시총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또 테슬라도 시총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기여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산업재나 유틸리티 이런 쪽에 사실은 주식들은 올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M7이 전체적으로 시총에서의 영향도는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M7 기업들이 사실은 대부분 AI 기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도 굉장히 좀 많이 소진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여도가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AI 시장에서 지각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역시 연일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M7 안에서 테슬라랑 알파벳이 우리나라 기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M7의 주가 향방도 희비도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은 M7의 주가를 나중까지 이제 내년 상반기 또는 이제 올해 말 정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애플을 제외하고요. 애플 제외하고 이제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센티멘트를 이끌어가는 것이 다 AI 투자입니다. 앞으로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M7 안에는 다 사실은 녹여져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 미국 전체적인 산업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빅테크 움직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국내 시장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될까요?
사실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네. 빅테크가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도 IT 기업들이 많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상승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의 15%도 지금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영향도가 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져왔던 그 모멘텀을 쭉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로 일컬어지는 그런 주식들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 지주, 그다음에 증권 이런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순환매를 이어가면서 좀 나아갈 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좀 상대적으로 싼 이제 화장품 주식들, 왜냐하면 특히 화장품 주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소비 시즌을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한 10월 중순 정도의 그 재고를 다 스타킹 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9월, 10월 요때는 그 주식들도 좀 굉장히 좀 더 랠리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주가도 이미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향후 가이던스가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이제 네.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가 180만 대 이상은 사실은 생산을 해서 팔아야 작년보다 좀 더 좋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땐 과연 이제 그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의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9월 말까지 해서 이제 7,500불의 이제 그 크레딧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의 수요는 9월 달까지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내일 되면은 다 알게 되겠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그 실적 발표에서 4분기 때나 아니면 3분기 말쯤에 저가형 모델을 생산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 그러면 충분히 올해 180만 대를 넘었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로보택시가 지금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서 지금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매주 좀 더 확장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또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베이나 아니면 아리조나 지역 같은 데로 넓혀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기대감이 실적을 누르면서 좋은 결과를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GM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감소세를 보였는데 GM 실적과 함께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은 이제 GM 같은 경우는 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그 생산의 포지션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사실 피할 룸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직격탄을 받은 거고, 메리바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겨와서 장기적으로는 그 영향도를 좀 희석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간으로는 그 영향도를 충분히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7월 30일 날 이제 발표되는 포드 같은 경우는 75% 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아서 진짜 이번에 만약에 그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적어지고 매출이 줄어든 것이 소비 둔화인 것 때문이냐 아니면은 순이익에 더 영향을 받아서 관세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7월 30일 날 포드 실적을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포드 실적까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미증시를 생각했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금융주랑 중소형주의 수혜가 기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금융주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아직까지 중소형주의 눈에 띄는 상승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중소형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일단 낮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금리가 무조건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사실은 완연해야 중소형주가 그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을 훨씬 더 키워갈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나타났던 게 21년도 4분기, 그 다음에 3분기 말 요때쯤에 사실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리도 내려갈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도 지금까지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계속 둔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소형주를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급선무는
금리가 먼저 내려가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관세 협상 소식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과는 19%, 일본과는 15%로 협상을 합의를 봤는데 내일은 또 EU와의 유럽과의 협상 소식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세가 시장에게 줄 충격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제 8월 첫째 주가 되면은 또 한 번의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타코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전략을 쓰는 부분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미쳤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현재 협상의 키를 잡으면서 네. 시장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이슈는 그거죠. 8월 달까지 사실은 8월 달에 있을 어찌 보면은 첫째 주에 있었을 그 호재를 지금 다 끌어다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히려 8월 첫째 주에 가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재료가 좀 소진이 돼서 증시가 좀 네.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익이 좀 많이 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증시가 좀 좋을 때 조금은 익절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1일이 사실상 D-Day였습니다. 지금 재료를 땡겨서 주가의 시장에 선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한 번쯤 끊어가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발표된 실물 지표들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좋았지만 고용이라든지 소비에 대한 둔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소비는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 소비는 계속 둔화되고 있고 이 추세는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둔화의 추세를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사실 크게 안 해도 되고 관세에 대한 충격이 과연 생각만큼 그렇게 올까? 이런 걱정이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의 시장은 들고 가는 것도 실력이고 앞으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쉽게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면 쉽게 하나 말씀드리고 조금 어렵게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미 증시를 이끌어왔던 가장 큰 주도주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엔비디아가 올라오면서 증시를 조금 더 끄집어 올린 그런 모습이 있지만 사실 상반기 때 쭉 이제 그 상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이 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이익도 많이 가져갔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중심적인 축을 이뤄왔거든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상황에서 한 5% 이상 정도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조정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좀 면밀하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서의 사실은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중에서 채권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시장이 투기 등급 채권 시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이힐드 채권들의 그 금리가 사실 국채보다 좀 높죠. 그거를 높은 부분을 우리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프레드가 급등을 하게 되면 또 그리고 증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30일, 60일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좀 많은 양의 위험 자산을 조금 빼놓으셔야 되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에서 녹색으로 된 부분이 이전에 사실은 고점이었고 빨간색으로 된 이렇게 줄을 쳐놓은 부분이 이전에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저 넘어가는 상황이 언제였냐면은 3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월 첫째 주에 저 스프레드를 보시고 좀 약간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셨다면 4월달, 5월달의 그 힘든 장은 좀 피하실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연준 의장 자리를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올 경우 금리가 반드시 인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하반기 연준의 금리 동향이요. 일단 첫 번째로 파월 의장이 해임되면 시장에는 매우 큰 불확실성이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자리고 그 자리는
사실 독립적으로 보장이 되는 게 여지껏 쭉 관행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행이 무너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시장에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만약에 데이터 디펜던트라 그래서 시장을 다 보고 나서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복구하는 데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9년대처럼 좀 침체가 오기 전에 선행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보험성 금리 인하가 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초에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고용 지표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수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 사실은 많이 늘어난 일자리 수는 정부에서 해임된 공무원들이 지방정부에 취직한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표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지표가 만약에 이번 달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용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더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침체에 대한 담론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금리는 빠지겠지만 위험 자산도 많이 흔들릴 여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연준이 서둘러서 빨리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비치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백한 사유 없이 파월 의장이 해임이 된다면 시장에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 흐름도 좋고요. 미증시 흐름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국내장과 미국장 중에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는 하반기에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어디가 더 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둘 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분할 관점으로. 네, 둘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인데, 좀 그 투자를 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은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왜냐하면 미증시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년, 하이 싱글 디짓이라고 얘기하죠. 한 8, 9%, 7, 8% 정도의 수익률을 역사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는 트렌드가 잡혀져 있는 증시죠. 네. 그래서 중심적으로는 미 증시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국내 증시에 순환매가 돌아가는 부분들에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수익이 좀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현금을 꼭 한 20% 정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채권을 한 20, 30%를 저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도 사실 좋긴 하지만 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 정도 되는 조정은 언제든지 이상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채권에서 좀 빠진 주식을 사 모아가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증시랑 우리 시장 두 시장 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고 현금이라든지 채권의 보유 비중을 20에서 30%로 설정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장을 투자하시는 투자분들은 당연히 환율 동향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또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400원까지 터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앞으로의 환율 변동성,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 1,350원에서 1,390원 정도의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사실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좀 내려가는 분위기로 연출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라는 것이 사실은 실수요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 실수요를 확보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좀 제한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달러 환율이랑 접목을 하면 한 1,350원에서 1,390원 정도의 움직임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1,400원이 사실은 넘어가려면 우리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야 됩니다. 많이 안 좋아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은 부양책을 좀 쓸 때 원화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야 좀 그렇게 환율이 좀 튀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지금 경제가 좀 살아나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유입도 최근 들어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1,400원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장, 미국장만큼이나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단기적인 관점, 또 중장기적인 관점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는 굉장히 좀 많이 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를 소화하기 위한 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담론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현재 보고 계시는 암호화폐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암호화폐 시장을 앞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련 ETF나 관련 주식이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저는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할 때는 밸류에이션을 보고 사실은 들어가는데 암호화폐는 그런 밸류에이션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서 미국에서 OBBBA라는 이제 법안도 나오면서 유동성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의 자산의 어딘가로 계속 이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될 건데 그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있는 주식이랑 채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보다 암호화폐로 들어가는 그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이해도가 관련이 조금 적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증시로 투자하는 분들에서도 ETF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ETF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별적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말씀을 드리면 ARKF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게 그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는 ETF인데 그게 이제 암호화폐랑 많이 연동이 돼서 그 결제주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그 ETF입니다. 그래서 그 ETF가 사실은 암호화폐랑 연동성이 좀 높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그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거래소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비중을 투자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고 적당한 포지션을 좀 가져가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ETF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M7 ETF는 중심적으로 좀 가져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원전 ETF, 그 다음에 자율주행 ETF, 관련된 ETF들, 뭐 테슬라가 중심으로 된 그런 ETF도 국내에 출시된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이 조금 시장이 불안하셔서 어딘가를 좀 피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회사채 ETF, 미국 회사채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TF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M7의 ETF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는 원전, 또 암호화폐, 자율주행 ETF, 또 회사채 ETF까지 눈여겨보자라는 자세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황호봉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